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현대차는 전기차를 뛰어넘는 또 다른 스텝을 가서 네. 그 격차를 더 줄이는 거죠. 오. 기존에 있던 1등, 2등을 한 번에 넘을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네. 현대차가 어떻게 미래가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건 네. 실적 발표를 하고 전영현 부회장이 네. 사과문을 낸 것을 보고 더 네.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숙이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분기 실적에 네. 9조 넘게 영업이익이 났는데 사과라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내부에서는 좀 어떤 미리 좀 감지를 한 거 아닐까요, 이제? 지금 아니. 당장은 실적이 나쁘지 않아도 네. 우리가 좀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 물론. 아니 네. 주가는 실적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반도체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다고? 반도체는 4분기 조금 실적은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조. 11조 정도로 컨센서스는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2조면요. 웬만한 그룹사에서는 10년 영업이익이에요. 1조 정도 남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9조를 냈는데도 사과를 한다? 이거는 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높았던 거고 네. 그다음에 1, 2분기 때 워낙 또 실적이 좋았으니까 아마 뭐 그에 대한 반영이 아니었을까 보여지는데 아니 네. 실적을 누가 전분기 대비로 실적을 체크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1, 2분기에 워낙 컨센서스보다도 잘 나왔던 것도 문제였죠. 1, 2분기는 또 증권사가 틀렸고 네. 3분기도 틀리고 계속 틀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약간 그 전교 1등이 만점만 맨날 받다가 조금 이제 성적이 저 아직 전교 1등이지만 성적이 좀 떨어졌을 때 좀 좌절하는 뭐 그런 뉘앙스로 좀 이해를 한번.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삼성전자가 사람들을 솎아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했다. 네. 아니 9조 실적이 났는데 네. 부회장이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문을 내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위기란 단어. 위기란 단어를 쓰면서 네. 그러면서 감사팀에서 감사가 들어가고 지금 임원을 30%는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전영현의 체제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김기남의 체제의 종말을 구한다. 김기남 시절에서 호의호식했던 분들은 네. 혹은 김기남 부회장 시절에 있었던 임원들은 네. 이제 다 집에 가야 되는 그 수순이다. 이 마지막 김기남과 이별을 구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런 숨은 의미까지는 좀 파악하지 못했네요. 왜냐면 네.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4분기 실적이 너무 좋고 네. 내년 실적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 얘기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제일 싸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오늘 현대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 그룹이 협력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구원투수가 될까?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주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발을 밟아서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죠. 네. 끝까지 갔을 때 과연 뭐 테슬라 모델은 뭐 바라지도 않고 어쨌든 현대차가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네. 소위 레거시 쪽에서 지금 이런 노력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와 구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구원까지 있었냐면 94년도에 기억 못 하시겠지만 네. 94년도에 삼성 자동차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어렵죠. 삼성 자동차. 네, SM5가 나와서 오. 그때 일본 차를 거의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네. 우리나라 SM5로 팔았거든요. 네네. 그거 우리나라의 역대급 명차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20, 30년 타도 거의 고장 없이 내구성 잘 된 차로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고 네. 실제로 그때 현대차에서 되지 않던 뭐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서 현대차가 서로의 암묵적인 룰이 있었는데 네네. 이 룰을 깨고 삼성전자가 자동차에 들어오면서 이때 이제 정몽고 체제에서는 절대 둘이 같이 얼굴 보는 일도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네. 그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지금도 그렇죠.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치매니까 볼 일은 없겠네. 저럴 때는 빨리 네네. 빨리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닌가? 뭔가 이 대형 기업들이 이제 각자 잘하는 걸 하자라고 좀 불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네. 이렇게 확실하게 일가를 네.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스톱 없이 들어왔느냐라는 어떤 그런 반향이 있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건희 그때 당시 이건희 회장은 워낙 차를 또 좋아하셨고 네. 뭐 차를 뭐 개인적으로 몇십 대를 가지고 계실 정도로 자동차 광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차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처음 시작은 이제 닛산과 협력해서 관련된 차를 끌고 와서 SM5라고 하는 희대의 명차를 만들긴 했었는데 네. 결국 이 사업이 바로 그 몇 년 후인 98년도에 IMF 위기를 만나면서 네. 결국은 좌초가 됐죠. 오. 근데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삼성이 하만을 인수했어요. 네. 하만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자동차 오디오 브랜드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네. 인피니티, 뭐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고급 브랜드부터 포함해서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딱 인수하자마자 현대차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줘? 그 브랜드의 스티커를 다 네. 뺐어요. 그다음에 보스라고 하는 알죠. 거리 없던 회사를 끌고 네. 와서 회사의 오디오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누구나 알고 있었죠.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목소리를 아, 서로 이렇게 하는군요. 삼성이 하만을 가져갔더니 네. 현대차가 하만을 다 뺀다. 그만큼 양사의 관계가 아직도 거리고 있구나를 느낄 정도가 불과 한 7, 8년 전이에요. 네네. 2010 몇 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은 자동차 사업에서 실패하면서 그룹 내에서 네. 자동차는 금기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삼성과 현대차는 차 때문에 네. 서로 울고 웃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 아닌가요? 갔다가 넌 그 표정은 뭐야? 방금 전에. 너무 변태 같은데?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뭔가 서로 좀 웬만하면 같이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반응을 좀 보여줬는데 네. 뭐 어쩌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뭔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결심을 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단계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지만 어느새 벌써 내연기관차에서 3위예요. 그러니까요. 네, 전 세계에서 도요타가 지금 1100만 대로 1위고 근데 뭐 2위랑은 별로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좀 차이가 좀 나긴 나요? 하죠. 근데 2위랑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2위가 지금 폭스바겐이 네. 이제 890만 대 정도고 현대차가 730만 대니까 네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브랜드는 폭스바겐 그룹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브랜드 몇 개 안 되는 현대차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현대차는 욕심이 많거든요. 네네. 자기가 다 하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완성. 뭐 네. 부품 기술, 소프트웨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서비스, 뭐 로봇에다가 온갖 것들을 다 짬뽕해서 자기가 다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현대차 스스로도 이제 느끼는 거죠, 한계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에 누군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구글이나 이런 쪽과 손 잡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 네. 이거는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먹힐 것 같거든요. 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대형사와 협력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부담스럽다. 그렇게 가면 네. 제가 보기엔 현대차 뭐 시총 차이도 있겠지만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카를 안 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애플카를 만약에 했으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국장이랑은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냥 하청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100% 지적을 했었는데, 하청업체죠. 네. 근데 그걸 안 한 게 어떻게 보면 뭐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회사 대 회사로 가져가면서 현대차의 부족한 부분을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를 따져보면 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네. 네, 이미 배터리 쪽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문호를 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전장 부품들, 뭐 네. 삼성 전기 쪽의 기판 뭐 이런 것들 열기 시작하더니 네. 이제는 이번에 나온 뉴스는 뭐냐면요. 스마트 싱스 아세요? 들어는 봤습니다. 네, 삼성 가전을 가전 이런데 네, 삼성 가전을 이제 하나로 연결하는 거기에 대해서 삼성을 넘어서 그 스마트 싱스 안에 접속될 수 있는 모든 IoT 기기들 다 연결하는 일종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현대차에다가 이 스마트 싱스를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현대차 타고 집에 가면서 집에 삼성 스마트 가전을? 싱스에 연결되어 네. 있는 가전을 돌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도 안 보이는 지하 주차장에서 스마트 네. 싱스로 차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요. 그런 거 연결이 일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차가 연결이 되고 차에서도 집이 연결되고. 그렇죠. 가전이 연결되는 네.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싱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가장 먼저 현대차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이제 연결된 서비스를 가져간다가 이제 첫 번째 스텝인데 네. 이게 중요한 건 첫 번째 스텝인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네. 자동차를 스마트 싱스로 뭐 가전제품이랑 연결한다. 네. 그 사실 스마트 싱스는 이 휴대폰하고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는 일부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세탁기, 냉장고, 네. 그리고 자동차, TV. 이런 식의 하나가 될 수 있지. TV에서 휴대전화의 역할을 한다? 자동차에서 휴대전화의 역할을 한다? 그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동차는 네. 제일 중요한 게 AS입니다. 현대차도 AS, 그러니까 정말 파격적인 AS로 미국 시장을 뚫었고, 지금도 AS는 어느 완성차 메이커에 못지않는 AS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삼성과 손을 잡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차의 상태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 가장 AS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IoT거든요. 네. 그러면 통신 칩, 그 다음에 자동차용 칩, 이런 것들을 세트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현대차는 그거를 KT와 연결을 해서 어. 예, 테스팅을 해서 최적의 AS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IoT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워셔액, 쉽게 얘기하면 워셔액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워셔액 회사에다 연락을 합니다. 탁 알아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워셔액이 나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언제쯤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밸류 체인에 의해서 네. 바로 갈아줄 수 있는 그런 AS가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래하고 있던 공업사에 네. 워셔액이 없다. 예를 들면 네. 워셔액이 없다. 그러면 이 통신이 워셔액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워셔액이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게 그 진일보한 IoT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싱스는 아주 간단한 그냥 동작을 하는 거고 네. 그거를 더 넘어선 진일보한 IoT는 바로 그 기계 부품 자체가 자신의 내구성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아주 손쉽게 자동차가 고장나기 전에 교체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게 삼성과 현대차가 손을 잡는 데 가장 큰 그 접점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SDV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가 뭐냐 여기부터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SDV라는 단어가 그 기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이게 정확한 좀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네. 자동차가 바뀐다는 게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자동차가 바뀐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개념을 실현한 건 네. 전 세계 자동차 중에 테슬라를 제외하면 없어요. 오. 왜냐하면 네. 테슬라는 이미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넘치게 넣어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쓰지도 않는 기술인데 거기다가 하드웨어를 다 때려 박아 넣어둔 거예요, 이미. 이미 네. 지금 당장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칩도 네. 차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으로 칩을 넣어놓은 상태다 보니 네. 3, 4년 전에 산 차도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적용을 하면 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스마트폰 한창 핫할 때, 네네. 막 성장할 때, 네. 소위 이제 뭐 아이스크림으로 불리기도 했고, 뭐 진저로 불리기도 했고, 그 안드로이드의 각 버전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네. 판올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뭐 지금이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네. 그 당시에 그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게 한번 올라갈 때마다 휴대폰이 뭔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아주 구형 테슬라라도 올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네. 확실하게 기능이 올랐다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현대차가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기술을 실제로 갖고 있는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모두 틀어주면서 가능했던 것이고 네. 그러면 현대차가 이걸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벽에 부딪히니까 삼성전자의 칩도 한번 가져다 써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IoT 기술도 가져오고 네.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KT와의 지분 협력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KT에 갖고 있는 그런 기술도 적용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의 스마트폰화를 바로 이룰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와 유사한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어볼 수가 있는 거죠. KT랑 삼성전자는 한번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KT의 스파이더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이야 이제 뭐 흔하지만 예전에는 이 그 단자에다가 그 망원 렌즈 같은 걸 끼워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그 하드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삼성전자는 그 KT의 스파이더 기술을 어디다 적용을 했냐면 네. TV에다 적용을 해서 TV를 그 단자에다가 그 하드웨어만 꽂으면 TV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어떤 정해진 하드웨어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술을 이미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 하드웨어 말고 네. 그 다음에 OS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건 이미 구글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최적화하는 것에서는 되게 삼성전자가 잘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그 연결 단자가 너무 헐거워서 네.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2년에 한 번씩 그 TV나 이런 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오래오래 쓰니까 네. 이게 그 가전사 입장에서는 TV 그쵸. 누가 2년 만에 바꿉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최소 10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년이니까 10년 동안의 업그레이드를 그런 걸로 단자로 해주겠다 그러는데 네. TV는 그렇게까지 기술의 발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사실 네. TV가 잘 그냥 켜지고 꺼지고 채널만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실패를 했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 무지 그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네. 자동차는
조립의 마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품만 갈아주면서도 네. 계속 메인터넌스 비용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네.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지금 그 목적도 그거잖아요. 결국은 소프트웨어도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뭐 단번에 살려면 몇 천만 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월구독을 하면 또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구독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뭐 매년 자동차를 우리가 갈아탈 수는 없으니까 네. 자동차 사면 뭐 5년, 10년은 타는 게 기본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소비를 한 번 하면 오랫동안 하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을 받으면 그게 또 하나의 커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하나의 이제 목적인데 문제는 이 레거시 자동차들의 문제가 뭐냐? 네. 그동안 도요타하고 현대차가 했던 짓이 뭡니까? 단가 우려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품만 적재적소에 딱 배치해놓고 네. 볼트 하나까지도 아껴서 마진을 빼먹는 게 현대차 도요타의 전략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있는 거 없는 거 그렇지 일단 다 때려 네, 박은, 있는 네. 대로 다 때려놓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서 이런저런 기능들이 다 필요했을 때 그게 발휘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테슬라의 방식인데 네. 과연 현대차가 그런 방식으로까지 갈 수 있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최근에 언론사 기사를 보면 차량 파운드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럼 현대차가 차량 파운드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나그나 같은 데가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벤츠의 일부 차량 같은 거 벤츠에서 다 만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AMG나 이런 것들은 아마 그 특수공장에서 만들고 네. 그런 거 일부 마그나 오스트리아 마그나 공장 같은 데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전체가 그렇게 바뀔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어떤 차를 만들고 싶은데 그 막대한 제조 시설을 짓기는 싫어. 그러면 현대차 라인 2개 정도를 빌려서 네. 어차피 많이 팔릴 차 아니니까 우리 이런 차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줘 했을 때 그런 식의 어떤 라인을 빌려주거나 응용하는 형태는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생각해보면 네. 기아차가 지금 하고 있는 PV5 같은 거 그거 자동차 뼈대만 있는 거거든요. 배터리 그 플랫폼만 있는 거라서 그 위에 뭐를 얹느냐에 따라서 차량 용도가 바뀔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차량을 예를 들어서 제조해서 거기에서 위에 얹는 껍데기는 해당 회사가 원하는 그런 껍데기를 얹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 근데 거기다 소프트웨어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 공급은 현대차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삼성전자의 협력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판올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뭐 KT까지 한번 결합해서 연결을 하면 뭐 충분히 시나리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발표를 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빡 떨어졌잖아요. 그거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이제 일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자율주행차를 하기에는 지금의 통신 구조에서는 어렵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차량에 들어가는 통신 칩도 새롭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가장 많이 뭐 각질도 하긴 했지만 네. 퀄컴이 이제 통신 칩을 만들잖아요. 네. 통신 칩을 만드는데 그 퀄컴의 특허 중에 제일 그 핵심 특허가 뭐냐면 이렇게 4세대에서 5세대로 전환될 때, 네. 요 밴드가 전환될 때 이 밴드 오버하는 이 기술이 특허입니다. CDMA. 예. 왜냐면 예전에 퀄컴은 스타트업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만 있고 네. 실현을 못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거를 진짜로 실현을 한 거예요. SK텔레콤, 그렇죠. 한국이동통신이 그렇죠. 실현한 거죠. 그래서 CDMA가 발현을 했을 때 모두가 다 놀랐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될 줄 알아요. 예. 안 됐는데 그 통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하다가는 미래통신 시장을 다 잡아먹을 것 같다고 그래서 유럽과 일본과 미국이 손을 잡고 네. 한국이 4세대 통신을 만든 거에 대항하는 WCDMA를 만들어서 그래서 퀄컴이 그 기술을 밴드오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게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와이브로라는 우리나라가 만든 그 4세대 이동통신이 죽고 WCDMA라는 4세대 이송통신도 아니고 3.5세대처럼 운용이 되는 그게 만들어서 퀄컴이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보면 자동차에 필요한 그 밴드오버 기술을 갖고 있는 퀄컴이 만약에 자동차용으로 통신 기술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거는 최적화돼서 로보택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자율주행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벌써 그 스냅드래곤 콕핏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퀄컴이 어떻게 보면 인텔을 먹으려고 하는 게 인텔이 지금 모빌아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 지금 자율주행의 거의 90%를 모빌아이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퀄컴은 그것까지 먹어서
이 시장을 일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위 CDMA 관련된 모든 특허는 퀄컴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퀄컴은 그 특허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스냅드래곤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용, 서버용까지 나가고 네. 자동차용까지 장악해서 이 시장을 완전히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 안에 들어가서 또 끌려다니느냐 네. 아니면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협력해서 퀄컴의 기술과는 결국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따로 하나의 어떤 시장을 만들어서 가져갈 거냐. 왜냐하면 현대차도 어쨌든 전 세계 3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3위가 쓰고 있는 기술이고 이 기술 괜찮다라고 소문이 나면 충분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완벽하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의 그런 기술 틀을 만드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엑시노스 오토에서 만든 엑시노스 칩 920인가요? 이제 그 칩이 소위 시스템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용 통신이랑 자동차용 뭐 중앙 처리 장치를 다 결합한 그 칩이 2026년에 완벽하게 새로워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결부돼서 실제로 GV90, 네. 그러니까 현대차의 가장 플래그십 차량에 장착될 거라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 부분 성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싱스라든지 IoT, KT 기술 이런 것들 연결이 되면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 새로운 스마트카 시장 안에서 최소한 방구라도 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거죠. 왜 이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현대차가 지금 세계 3위 메이커, 완성차 메이커로 각광받았던 거는 네. 전기차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기존에 있던 레거시 자동차에서는 현대차가 독일,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네. 격차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뒤처지기 시작했고 네. 현대차는 과감하게 플랫폼이나 이런 걸 바꾸면서 명실상부하게 그냥 딱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현대차는 전기차를 뛰어넘는 또 다른 스텝을 가서 네. 그 격차를 더 줄이는 거죠. 오. 기존에 있던 1등, 2등을 한 번에 넘을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네. 현대차가 어떻게 미래가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스바겐이 이미 이런 시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용 플랫폼도 만들고 우리나라 EGMP처럼 걔네도 자기네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폭스바겐의 판매량이나 그 차량의 품질로 봐서는 거의 실패한 게 아닌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2등은 이미 나락으로 가고 있고 네. 1등이 도요타는 이쪽으로 아예 접근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전기차는 아예 없고 뭐 네. BG4 뭐 이런 건 뭐 제가 보기엔 거의 망했다라고 봐야 되고 막 주행하다가 막 타이어가 날아가니까 네. 뭐 얘는 갔다고 봐야 되고. 예? 타이어가 날아가는데 그 차야? 미니카.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미니카 좋네요, 네. 근데 어쨌든 걔네가 그 도요타 중국에서 일부 전기차 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회사에게 외주를 줘요. 오. 지네가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디자인은 네. 약간 도요타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얹긴 했는데 내부에 중국스럽습니다. 들어- 그리고 중국에 약간의 그 OEM 같은 걸 줘서 중국에서 일부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그거는 네. 의미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상위 지금 1, 2위 회사가 지금 이런 소위 SDV 쪽에서는 완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뭐 삼성전자가 약간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과는 약간은 뭔가 좀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와 KT와 손을 잡고 뭔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건 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어차피 지금 뭐 휴대폰 시장 더 커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재용 회장도 스스로 밝힌 것처럼 네. 이번에 그 대통령 따라서 또 필리핀 뭐 네, 휴대폰 갔다 다녔잖아요. 왔는데, 네. 근데 뭐 필리핀에서도 스스로 전자부품 쪽에 힘을 주겠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향후 자동차 시장 쪽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카에 얼만큼 영역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레거시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에서 잘하고 있던 현대차와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IoT 쪽에서는 가장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결합은 어떤 방향에서 보든 나쁜 방향은 아니다. 다만 이게 뭐 100% 성공하고 전 세계 1위로 올랐을 수 있다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송창현 사장이 그러고 보면 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뭐 경제만담의 주제가 약간 현대차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현대차를 사셨어야죠. 왜 삼성전자를 사셔가지고? 아, 이래서 아까 기자만은 들어야 된다고 했더니. 네. 기자는 팩트만 이야기. 예. 마무리 질문하시죠. 4번인가요? 아니요, 5번이죠. 네. 네. 근데 그 전에 그거 하나 짚고 뭐 좀, 네.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네. 현대차가 얼마 전에 그 포티투닷의 사장을 네. 조금 약간 뭔가 밀어주는? 그러니까 밀어준다기보다는 네. 약간 징계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얼마나 왜냐하면 네. 이 포티투닷의 지금
그 전반적으로 흐름이 제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흘러가고 있거든요. 힘을 계속 주려고는 하는데 네. 이게 현대차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대로 안 가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 손을 지금 벌리고 있는 그 거고. 인력 부족인 것도 있어요. 그 인력 부족도 문제고 네. 기술력도 좀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와 손을 벌리고 있는 것, KT와 손을 벌리고 있는 것, 네.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과거와는 달리 여기저기 계속 손을 벌리면서 손을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양사에서 이 SDV와 관련돼서 협력을 하는 것을 정부도 같이 좀 밀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사가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엔 좀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램도 안 밀어주는데 무슨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엄청 잘하고 있던 디램 그 지원도 안 해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한테 무슨 극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 밀어주지 않는다고 밀어주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아, 근데 이제 네. 그 대통령은 이제 임기제이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간에 미래 2년 넘게 남았는데? 26년, 뭐 27년이면 이제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 이제. 그래요? 왜냐면 또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중요한 게 네.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정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전임 대통령의 정책이 거의 다 예산이 미뤄지는 거고요. 아, 그렇죠. 네. 두 번째, 거의 세 번째부터 현 대통령의 예산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 한 5년 정도는? 아니죠. 네. 3년 차부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하. 예,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이번에 국정감사 보셨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본 국회의원들 제가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취재했던 그 상황 중에 이번 22대 국회가 제일 실력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나. 이름 갑자기 나라 걱정으로 갔네. 네, 우리 저도- 다시 본론으로. 네. 예, 그렇죠. 다시 네. 들어오시죠. 네. 어쨌든 현대차, 삼성이 어쨌든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1, 2위 기업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 지향점이 SDV라고 하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결과를 우리가 낙관하거나 너무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건 중장기적으로 잘 지켜보면서 양사에게 모두 플러스다. 꼭 뭐 현대차에만 플러스, 삼성전자에게만 플러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잘 되면 양사에게 모두 플러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죠. 현대기아차 플러스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전자와 삼성후자 플러스 KT. 요 연합인 거지. 삼성 후자는 뭐죠? 삼성 후자는 뭐죠? 삼성후자, 삼성전기. 네. 그 삼성 후자라고 삼성 하는 게 너무 SDS.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삼성전자 앞전자 써가지고 삼성전자. 근데 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이게 두 양사가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협력하다가 막 틀어지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뭐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근데 네. 그 제가 보기엔 지금 현대차도 잘하고 있는데 네. 결국 미래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누군가 강력한 협력자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잘 나가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 잘 되리라는 보장도 보장이 없고 없고, 네. 특히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하이엔드까지 쫓아오려면 멀었다고는 하지만 로우엔드는 실제로 침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그림들은 계속 그려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사장들의 결정이 아니고 네. 오너들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오너들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전문 경위는 없습니다. 예. 오너들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에는 이재용 회장의 성격이 유하죠. 아하. 예. 그 양반이 뭐 이렇게 막 전쟁하면서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라서. ESFJ이신가? 그렇게까지는. MBTI까지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그래서 양사협력은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보면서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발휘될 수 있는지는 계속 검증해 나가면서 또 네. 바뀌는 상황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취재를 통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빛을 볼 거야.